딸과는 20년 동안 연락이 끊겼다. 그날 수술대에 누워있을 때였다. 의사가 갑자기 마스크를 벗고 나를 나지막이 불렀다. 그 소리에 나는 평생 다시 마주할 일 없을 거라 생각했던 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 당신이 들어줄 의향이 있다면 내가 천천히 이야기해 줄 테니 부디 귀 기울여주길 바란다. 나는 동해안의 한 어촌에서 자랐다. 젊었을 때는 어시장에서 생선을 팔았고 나중에는 좀 더 시내로 나와 시장에서 주전부리를 팔며 수십 년을 보냈다. 내 인생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젊은 시절 지연이 아빠와 한 번 결혼했었다. 하지만 우리는 깔끔하게 헤어졌다.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남자와 잠시 함께 살기도 했다. 그 결혼 역시 순탄치 않았다. 2번의 가정을 꾸리고 2명의 남자를 만났지만 그 누구도 나와 딸을 위해 세상의 모진 풍파를 막아주지 못했다. 이런 일들은 평소에 꺼내고 싶지 못했다. 그 겨울밤 나는 낡은 아파트에서 구급차에 실려 나왔다. 날씨는 춥고 계단 복도에 깨진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휘몰아쳤다. 복도의 노란색 센서등은 깜빡거렸다. 들것에 누워 실려나갈 때 내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김혜진, 너 이번에는 정말 저 세상으로 갈 모양이구나. 구급차 문이 쾅 닫히고 차가 출발하자 몸이 흔들렸다. 가슴은 다시고 다시는 다시 울렁거리고 가슴은 다시 울렁거리고 목구멍에서는 신물이 올라왔다. 아주머니,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혜진입니다. 65살이고요. 건강보험증은 가방 안에 있는데 아래층 관리인 아줌마가 가져다 주실 거예요. 몇 달 전부터 나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속이 답답했다. 지난주부터는 더 심해졌다. 아래층 관리인 이수키 아주머니가 내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계속 잔소리를 했다. 혜진 씨, 이러다 큰일 나겠어.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입으로는 에이, 늙으면 다 이렇지 뭐. 예전에도 어시장에서 일할 때 위가 자주 아팠는데 위장약 하나 먹으면 괜찮아졌어. 병원 갈 돈 아껴서 하고 대꾸했다. 그러다 그날 새벽 나는 통증 때문에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배는 돌덩이를 넣어둔 것처럼 무거웠고 어떻게 뒤척여도 편하지 않았다. 전에는 느껴본 적 없는 허탈감이 밀려왔다. 그때 나는 직감했다. 이번에는 정말 보통 위통이 아니구나. 구급차는 시내를 향해 달렸다. 구급대원은 자료를 기입하면서 물었다. 아주머니, 댁에 다른 가족은 없으세요? 가족들에게 연락해드릴까요? 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이 10년 동안 제대로 앉아서 이야기도 나눠보지 못한 딸, 김지연이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딸의 이름을 되뇌었지만 혀는 꼬인 듯 말을 할 수 없었다. 결국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혼자 살아요. 딸은 멀리 있어서 바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병원에 도착하면 의사 선생님이 다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구급대원도 더 묻지 않았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는 나에게 피를 뽑고 사진을 찍고 여러 검사를 지시했다. 내가 들것에 누워 숨을 고르고 있을 때 그는 검사 결과를 들고 왔는데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다. 김혜진 씨, 이쪽에 좀 의심스러운 조직이 발견되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최대한 간단한 말로 설명하려고 했었다. 지금으로 봐서는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전원해서 없어요.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전원해서 그쪽 팀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심각한 건가요? 아마 큰 수술을 해야 할 겁니다. 그의 말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심각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치해야 하는 거고요. 일찍 수술을 받을수록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이미 전원 서류를 작성해 두었으니 내일 아침 일찍 구급차가 그 병원으로 바로 모셔다 드릴 겁니다.
그는 전원 서류를 내게 건넸다. 빼곡한 글씨 중에서 나중에 수술이나 비용 문제 같은 건 가족이랑 이야기해야 빼곡한 글씨 중에서 나는 몇 줄만 겨우 이해할 수 있었다. 신속한 조치 요망. 서류를 든 내 손이 조금 떨렸다. 나는 고개를 숙여 내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주소록 맨 위에는 딸 지연이의 이름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그 아래 문자 기록은 오래전에 멈춰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침대 위에 뒤집어 놓고 억지로 웃는 얼굴로 말했다. 의사 선생님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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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랑은 오래전에 따로 살아요. 그는 나를 한전에 따로 살아요. 그는 나를 한전하여 그족이랑은 오래전에 따로 살아요. 그는 나를 한줌원 쳐다보더니 입을 뻥긋거렸지만 결국 한숨만 쉬고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65살이나 되어서 내 배를 열지 말지 남에게 결정하게 하고 그 칸에 내 이름을 직접 서명해야 하는 기분은 서글프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서명하는 순간 내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다. 젊었을 때 결혼하고 이혼하고 딸을 위해 시장에서 악착같이 살면서 수많은 결정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떠밀려 이루어졌다. 이번만큼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느꼈다. 다음 날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구급차가 다시 나를 실어 날랐다. 이번에는 작은 병원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크고 간판도 큼지막한 서울의 대형 병원이었다. 병실로 옮겨질 때 내 정신은 혼미했다. 기억나는 건 하얀 벽과 회색 커튼, 그리고 침대 옆에서 낮게 삐 소리를 내는 기계뿐이었다. 간호사가 내 환자복을 갈아입히고 링거를 놓아주며 체온을 쟀다. 동작은 내 환자복을 갈아입히고 링거를 놓아주며 체온을 쟀다. 동작은 빠르고 능숙했다. 김혜진 아주머니, 일단 쉬세요. 교대로 올 레지던트 의사는 흡연 여부, 음주 여부, 가족력 등을 물었고 나는 사실대로 대답했다. 밤이 되어 불이 꺼지자 병실 밖 복도에서는 가끔 바퀴가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들렸다. 수키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혜진 씨, 이번에는 드디어 병원에 오긴 왔구나. 드디어 병원에 오긴 왔구나. 그 큰 병원에 오긴 왔구나. 교청 가장자리에는 금이가 있었다. 시키는 대로 잘 듣기만 해. 나는 대충 두어. 나디 대꾸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휴대폰을 켜서 문자 메시지 목록을 열고 위로 계속 스크롤했다. 가장 위에는 아주 오래된 메시지 한 통이 멈춰 있었다. 시간은 이미 연월만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희미해져 있었다. 그 해지연이는 혼자 남쪽 대도시로 내려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하고 있었다. 딸이 내게 보낸 첫 메시지였다. 엄마, 여기 햇볕이 너무 강해서 나 새카맣게 탔어. 그러다 나중에는 연락이 끊겼다. 20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딸이 그 집 문을 쾅 닫고 나간 그날 밤부터 지금까지 내가 딸과 제대로 나눈 말은 아마 의사가 하루 종일 진료실에서 하는 말보다 적을 것이다. 나는 손가락으로 그 이름 위를 가볍게 눌러보았다. 전화를 걸지는 않았다. 그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지연아, 너 지금 어디에 있을까? 생각하니 나 자신도 우스워거렸다. 이런 촌뜨기 엄마가 무슨 수로 그의 세상에 뛰어들어 소란을 피우겠나. 다음 날 아침 일찍 간호과장이 와서 몇 가지를 확인해 주었다. 김희진 아주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위치에 있는 종양은 좀 까다로워서요. 외과에서 논의한 결과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합니다. 수술은 저희 병원에 초빙된 김지연 의사 선생님이 해주실 거예요. 그분은 경험이 아주 많으셔서 평소에는 수술 일정이 꽉 차 계세요. 수술은 모레 새벽으로 잡혔다. 수술 전날 수술 일정이 꽉 차 계세요. 아주머니, 내일 아침 6시쯤에 준비실로 모셔올 거예요. 간호사는 내게 식별밴드를 붙여주며 말했다. 혹시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미리 저희에게 해주세요. 저희가 차트에 적어 놓을게요.
나는 웃었다. 제가 뭐 남길 말이 있겠어요. 제가 뭐 남길 말이 있겠어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다만 휴대폰에 제 사진이 너무 못생겼으니 혹시 제가 못 깨어나면 사진 좀 지워주면 좋겠네요. 젊은 간호사는 내 말에 웃음을 돋겠네요. 한밤중에 잠이 오지 않았다. 링거액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 옆 침대 환자의 가벼운 코골이, 교대 간호사가 약품 카트를 미는 바퀴 소리까지 모든 것이 또렷하게 들렸다. 나는 뒤척이다가 결국 또 휴대폰을 꺼내 지연이의 이름을 보았다. 손가락은 통화 버튼 위에서 오랫동안 멈춰 있었다. 결국 나는 것을 잘고 있었다. 결국 나는 한숨을 쉬고 화면을 껐다. 휴대폰을 서랍에 넣었다. 괜히 말 꺼내면 부담만 돼. 괜히 말 껐다. 20년 동안 연락이 끊겼는데 전화 너머에서 차가운 형식적인 인사라도 듣게 될까봐 내가 아프다는 세 글자를 듣고 그저 그럼 몸 잘 챙기세요라고 말하고는 다시 자기 일상을 살아갈까봐 두려웠다. 날이 채 밝기도 전에 병실불이 모두 켜졌다. 병원 직원이 침대를 밀고 들어왔고 간호사는 내 이불을 잘 덮어주며 말했다. 김혜진 아주머니, 잠시 후에 수술 준비실로 모실 거예요. 간호과장 정하영 씨는 걸으면서도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억지로 참지 마세요. 무서우면 무섭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네, 하고 대답했다. 무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이 나이가 되니 물러설 곳도 없었다. 수술 준비실의 조명은 더 밝고 하얗게 빛나고의 눈이 부셨다. 바로 그때 수술실 문이 갑자기 스르륵 하고 열렸다. 뭔가 다른 발소리가 들어왔다. 방금 전 사람들보다 조금 더 빠르고다 조금가 다른 발소리가 들어왔다. 방금 전 사람들보다 조금 더 빠르고 더 안정적이었다. 신발 밑창이 바닥에 부딪히는 리듬이 또렷했다. 옆에서 누군가 집도의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고 힘이 강하지는 않았지만 꽉 잡고 있었다. 마치 내가 이 침대에서 흘러내릴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이상하게도 익숙한 감각이 손등에서 시작하여 마음속까지 전해졌다. 수십 년 전 그 작은 골목 어귀에서 여름 오후에 어린 여자아이가 내 손을 잡고 엄마, 우리 집에 갈까요? 라고 말하던 그 순간 같았다. 나는 힘껏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은 너무 무거웠다. 그 안에는 내가 낯선 의사의 눈에서는 본 적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애틋함, 긴장감, 그리고 거의 숨길 수 없는 서운함 같은 것들이 다음 순간 그 손은 내 손등에서 떨어져 위로 올라갔다. 귓가에 스르륵 하는 소리가 아주 작지만 또렷하게 들렸다. 마스크가 벗겨지는 소리 같았다. 내 심장이 갑자기 쿵 났다. 내 심장이 갑자기 쿵한 듯 했다. 온몸에 전기가 통한 듯 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얼굴을 좀 더 가까이 대고 내구를 좀 더 가까이 댔다. 그 두 글자는 크지 않았지만 누군가 내 가슴 속에서 폭죽 한 다발을 터뜨린 듯 했다. 나는 온몸이 3배쯤 더 생생하게 깨어났다. 지연아. 나는 마음속으로 거의 소리치듯 외쳤다. 하지만 입은 움직일 수 없었고 목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 눈은 겨우 조금 더 크게 뜰 수 있을 뿐이었다. 나는 그의 모습 그대가 알던 그의 모습 그대로였다. 나는 그의 모습 그대로였다. 많이 말랐고 피부는 더 검게 그을려 있었다. 눈가에는 잔주름이 늘었고 턱선은 예전보다 젊게 그을려 있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마치 무언가를 참고 있는 듯 했다. 다시 한번 엄마, 나야. 나 여기 있어. 나는 그에게 봤어라고 말하고 싶었다. 왜 이제 왔니라고 말하고 싶었다. 괜찮아. 돌아와줘서 고마워라고 말하고 싶었다. 괜찮아. 돌아와줘서 고마워 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모든 말이 목구멍에 걸려 눈가에서 흘러내리는 한 방울에 들어왔구나. 지연한 이 눈물이 될 뿐이었다. 마취제의 힘이 마침내 나를 완전히 끌어당겼다. 어둠이 완전히 덮치기 전에 나는 마음속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진심으로 하늘을 빌었다.
이번에는 꼭 개헌하게 해주세요. 내 딸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 소리가 귓가에 터진 후 세상은 한순간에 어두워졌다. 하지만 사람은 참 이상하다. 몸은 약물에 눌려 가라앉았지만 정신은 오히려 위로 떠올라 아주 오래전으로 돌아갔다. 나는 올해 65살이다. 그때의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우리 집의 모습을 이야기해야 한다. 지연이의 친아빠는 지연이가 어릴 때 세상을 떠났다. 이혼했을 때 지연이는 아직 초등학생이라 아무것도 몰랐다. 나도 아무것도 설명해 줄 수 없었고 그저 일하면서 아이를 키웠다. 그 몇 년 동안 우리는 서로를 꼭 붙들고 살아가는 것 같았다. 생활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가까웠다. 나중에 내가 박세창을 만났고 그는 지연이의 새아빠가 되었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남자였는데 겉으로는 친절하고 새마디만 나누면 사람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때 너무 지쳐서 누가 나랑 같이 삶에 지을 사람이었다. 결혼 후 그는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냈으며 술만 마시면 무슨 말이든 뱉어냈다. 돈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그는 늘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라고 했고 나는 그저 속으로 억울함을 삼키는 데 익숙해졌다. 그 몇 년 동안 나는 나 자신을 거의 가장 작은 소리로 깎아내라 물러설수록 상처받는 것을, 그가 미간을 한적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그가 미간은 입을 다물었고 그가 시끄러워라고 하면 나는 뒤로 물러섰다. 그 해 여름은 몹시 더웠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장면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누군가 내 머릿속에 불을 켜는 것처럼 하나씩 불이 켜지며 20년 전으로 돌아갔다. 그때 나는 45살이었고 딸 김지연은 18살. 가장 말이 많고 가장 고집이 세고 눈이 가장 빛나던 때였다. 그해 여름은 몹시 더웠다. 그해 여름은 몹시 더웠다. 그해 여름은 몹시 더웠다. 우리 작은 옥탑방은 꼭대기 철판 지붕 아래 있어서 햇볕이 내리쬐면 주방에서는 기름 냄새와 땀 냄새가 섞여 있었는데 누가 맡아도 힘든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냄새였다. 그날 저녁, 나는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배추와 어묵탕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딸이 밤에 공붕어를 끓고 있었다. 딸이 밤에 공붕어를 끓고 있었다. 엄마, 이거 봐, 영양 보충을 해주려고 했다. 문이 쾅 하고 영양 보충을 해주려고 했다.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지연이가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딸은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뛰어오다가 바닥에 놓인 걸레를 밟을 뻔했다. 천천히 해.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질라. 나는 잔소리를 하면서도 습관처럼 딸의 손에 든 것을 받아들었다. 식탁 위에는 온통 국물 자국이었다. 딸은 그 종이를 거의 내 얼굴에 들이밀었다. 엄마. 내 머리는 딸의 흥분을 딸을 들이밀었다. 엄마, 나 합격했어. 나 합격했어. 그 학교 말이야. 빼곡한 글씨가 인쇄되어 있었다. 그 아래에는 남쪽에 크게 통지서라고 쓰여 있었다. 선생님이 계속 가보라고 했던 그 학교. 나 합격했어. 딸은 너무 신나서 발을 동동 굴렸다. 엄마, 나 남쪽으로 내려가서 공부할 수 있어. 딸이 그림을 배울 수 있어. 딸이 그림을 배운다고 말할 때 눈이 너무 빛나서 나는 차마 바라볼 수 없었다. 혹시라도 눈을 깜빡이면 그 빛이 사라질까가 두려웠다. 나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아주 작고 희미한 소리가 들렸던 것을 기억한다. 교과서 가장자리에 선생님 옆모습을 그리고 시장의 생선들을 그리고 우산을 든 내 뒷모습을 그렸다. 나는 그때부터 딸에게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감히 그런 것을 생각해보지 못했다. 어시장에서 자란 나 같은 여자에게 재능 같은 건 너무 비싸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엄마, 선생님이 이건 기회라고 했어. 엄마, 선생님이 이건 기회라고 했어. 지연이는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는지 다시 말을 이어갔다. 딸이 어떻게든 벌 거야라고 말할 때 말투는 단호했지만
나는 딸의 마음속에 사실 약간의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딸은 한 번도 북쪽을 떠나 살아본 적이 없었기에 그렇게 먼 곳으로 혼자 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하지만 내 입은 습관처럼 현실적인 말을 먼저 뱉어냈다. 하지만 내 입은 습관처럼 현실적인 말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렇게 멀리 가서 너 혼자 괜찮겠니? 딸은 멀리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표정이 굳어질 텐데 이제 기회가 생겨서 나가려고 하는데 겨우 힘들게 얻은 기회인데 왜 또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나는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고 설명하고 싶었지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 남자가 돌아온 것이다. 그때 내 남편 박세창은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오지도. 그는 문을 열고 들어오지도. 그는 문을 열고 들어오지도. 그는 문을 무슨 냄새야. 마시겠다. 뭐 해 먹었어? 내 거야. 이미 늦었다. 박세창은 한쪽 눈을 징그리고 두 줄을 읽더니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내려놓고 차갑게 비웃었다. 남쪽 가서 디자인하고 와. 이게 뭐야? 난 모르겠네. 그냥 학교 합격 통지서예요. 선생님이 괜찮다고 했어요. 지연이 잘했죠. 지연이 잘했죠. 내가 얼른 옆에서 거들었다. 지연이 잘했죠? 그는 종이를 순식간에 달아올렸다. 지연이 잘했죠? 그는 종이를 식탁 위에 밀어놓고 앉았다. 잘했냐고? 간판 그리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많은 회사에서 디자인이 필요해요. 요즘은 많은 회사에서 돈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해. 그는 손으로 식탁을 쾅 하고 내리쳤고 탄이 튀어오를 뻔했다. 내가 말했지. 여자애들은 현실적이어야 해. 회계, 간호사 이런 게 진짜 출세길이야. 맨날 그런 엉뚱한 것만 생각하다가 맨날 그런 엉뚱한 것만 생각하다가 나중에 직장 못 구하면 집에 와서 엄마랑 반찬값이나 다툴 거냐? 지금부터라도 공부 열심히 하면 돼. 내가 기회를 줄게. 우리 회사 쪽에 아는 사람 몇 명 있어서 근처 학교 알아봐 줄 수 있어. 회계학과 졸업해서 북쪽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안정적인 직장 구하고 결혼해서 애 낳고 인생은 그렇게 순리대로 살면 되는 거야. 결혼해서 애 낳고 인생은 그렇게 순리대로 살면 되는 거야. 술 냄새는 지웃었다. 술 냄새 나는 비웃음이었다. 그를 보는 눈빛은 이미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네 나이 때는 꿈만 꾸는 게 좋지. 그림 그려서 밥 먹고 살 수 있겠어? 네 엄마 봐. 어릴 때 칠판 글씨도 잘 그렸잖아. 나중엔 뭐 됐어? 결국 시장에서 발 부르트도록 서서 일했잖아. 그의 이 한마디는 나까지 끌어들였다. 나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 앞에서 너무 많은 말대꾸를 할 수는 없었다. 그저 억지로 말했다. 선생님이 지연이한테 재능이 있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신중하게 생각해야지. 딸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고 눈 속에 그 작은 빛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나는 입을 벌렸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현실에 짓눌린 그런 말이었다. 엄마는 네가 너무 힘들까봐 걱정돼. 남쪽은 너무 멀고 너 혼자 거기서 혹시라도. 딸은 내 말을 끊었다. 난 힘든 건 안 무서워. 딸은 내 말을 끊었다. 내가 무서운 건 평생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사는 거야. 박세창은 딸의 말에 젓가락을 그릇에 내던지고 몸을 뒤로 기댔다. 차갑게 말했다. 그래, 네 맘대로 할 거면 나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 전부 네가 알아서 해. 나중에 무슨 일 생겨도 우리 집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 나는 당황했다. 세창 씨, 말을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 애한테. 세창 씨, 말을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 애한테. 그는 갑자기 손을 뻗어 지연이의 손에 든 합격 통지서를 낚아챘다. 뭐 하는 거야? 뜨거운 기름이 내 손에 튀어 따가웠다. 박세창, 진정해요. 나도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로 그 혼란스러운 순간 그가 손목을 휘두르자 종이는 두 조각으로 찢어졌다. 하얀 종이는 공중에서 한 바퀴 돌더니 날개가 잘린 두 마리 종이 새처럼 느린 동작으로 천천히 바닥에 떨어졌다.
그 숨은 심하게 오르내렸다. 가슴은 심하게 오르내렸다. 그 순간 집 안은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다. 분노였을까? 충격이었을까? 아니면 너희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하는 절망이었을까? 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세창을 보고 다시 나를 보았다. 엄마. 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다. 엄마는 그 사람이 이렇게 종이를 찢는 걸 그냥 보고만 있었어. 맞지? 아무 말은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실 나는 포기하라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하고 싶었다. 반은 딸이 계속 소동을 피울까봐, 반은 딸이 정말 그렇게 멀리 떠날까봐 걱정되었다. 결국 말은 횡설수설하다가 어리석은 두 마디로 변했다. 일단 진정해. 종이는 찢어져도 다시 인쇄할 수 있어. 다시 인쇄할 수 있어. 딸은 비웃었다. 지금 생각해도 서늘해지는 그런 비웃었다. 지금 생각해도 서늘해지는 그런 비웃음이었다. 엄마는 돈이 부족할까봐. 엄마들 눈에는 내 인생도 이렇게 쉽게 찢어버릴 수 있는 거야? 네가 거기 가서 밥도 제대로 못 먹을까봐. 엄마가 돈이 부족하면 엄마 자신을 탓해야지. 딸은 갑자기 소리쳤다. 왜 내 미래로 엄마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해? 이 한마디는 식탁 위의 모든 공기를 산산조각 냈다. 박세창은 얼굴이 굳어지며 일어나 딸의 코를 가리켰다. 너 다시 말해봐. 딸은 이미 두려워하지 않아. 너 다시 말해봐. 딸은 이미 두려워하지 않았다. 눈물은 계속 흘렀지만 한마디도 주워 담지 않았다. 아빠들은 나를 위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내가 아빠들의 짐이 되는 걸 원치 않았을 뿐이잖아. 이런 망할 계집애. 그가 손을 들었다. 나는 놀라서 한 발 앞으로 나서 그의 손목을 잡았다. 함부로 하지 마요. 그때 나는 처음으로 아빠와 딸 사이에 끼어들어 그를 막아섰다. 그의 손바닥은 허공에서 멈췄다가 그의 손바닥은 허공의 색에 휘둘러졌다. 그의 손바닥은 허공의 색에 휘둘러졌다. 하지만 그 휘두르는 힘의 식탁은 더 흔들렸고 접시들이 부딪히고 그저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엄마, 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어릴 때 엄마는 나보고 커서 바깥 세상으로 나가라고 했잖아. 엄마처럼 평생 그 사람들 뒤에 서서 겨울에는 손이 트고 여름에는 생선 비린내 때문에 잠 못 잔다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은 이미 눈가에 고여 있었다. 눈마가 그렇게 말했어. 네. 지금 기회가 왔는데 왜 엄마는 그 사람 편에 서 있어? 방금 엄마가 나서서 내가 너를 지지한다고 한마디만 해줬으면 난 뭐든 감당할 수 있었을 거야. 하지만 엄마는 안 그랬어. 엄마는 그저 학비, 월세, 공과금이 충분한지만 신경 썼잖아. 그럼 나 아빠가 제일 아끼는 딸이 될게. 딸은 이 말을 끝내고 돌아서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관으로 돌아서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그 문이 방문 닫히는 소리가 온 집안의 소리를 다 집어삼켰다. 저녁 식사는 그렇게 끝났다. 저녁 식사는 그렇게 끝났다. 그는 철없는 계집애라고 몇 마디 욕을 하고는 TV를 보러 갔다. 나는 혼자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종이 조각들을 하나씩 주워 모았다. 손이 떨렸다. 그 종이 조각들은 사실 다시 붙일 수 있었지만 붙여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한밤중에 그가 잠이 들기를 기다려 나는 부엌문에 기대어 지연이 부엌문에 기대어 지연이 방에 불이 아직 켜져 있는 것을 보았다. 안에서는 물건을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다. 내일 우리 천천히 이야기하자. 응?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다. 잠시 후 문이 갑자기 열렸다. 딸은 책가방을 메고 손에는 뭔가를 잔뜩 채워 넣은 봉투를 들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표정은 단호했다. 얘기할 필요 없어. 딸은 나를 보았다. 눈빛이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눈빛이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난 이미 결정했어. 이렇게 늦은 시간에 어디 가려는 거야. 나는 당황해서
딸의 팔을 잡으려 했다. 지금 밖에 나가는 위험해. 내 목소리가 떨렸다. 너 혼자 여자애가 위험하다고. 딸은 몸을 돌렸다. 낡은 타일 바닥에 신발이 쿵 하고 소리를 냈다. 엄마들은 맨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잖아. 딸은 현관으로 걸어가 문고리에 손을 얹고 잠시 멈췄다가 이내 다시 꺼졌다가 이내 다시 꺼졌다. 나는 한참 동안 문 앞에 살든 못 살든 엄마는 그냥 모르는 척해줘. 아래층에서 철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나는 온몸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날 밤 이후 우리가 완전히 연락이 끊긴 것은 아니었다. 딸은 처음에는 정말 남쪽에서 메시지를 보내왔다. 자기가 어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지, 어떤 편의점 2층 원룸에서 자는지, 가끔은 손님들이 너무 까다롭다고 불평했고, 가끔은 자신이 햇볕에 그을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문이 닫히던 소리는 이미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골을 깊게 파놓았다. 그날 밤 말하지 못했다. 나는 지금 이 몇 번 병실인지 모를 수술대 위에 누워있다. 20년이 흘렀다. 그날 밤의 모든 소리, 바닥에 떨어진 탕 한 방울의 모습까지도 방금 내가 도미서에 서명하던 장면보다 더 또렷하다. 만약 그때 내가 용기를 내어 그 합격 통지서 앞에 서서 막았었더라면 오늘은 달라졌을까?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를 깨어나게 하질 때 나는 모른다. 나는 그저 그날따리 문을 닫고 나는 걷만한다. 그래서 20년 한다. 이번에는 정말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은 낯선 하얀색이었다. 우리 낡은 아파트의 얼룩진 물 자국 무늬가 아니었다. 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내가 이미 큰 수술을 마쳤다는 것을 천천히 기억해냈다. 코에는 튜브가 꽂혀 있었고 손등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손등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다. 목은 사포로 문지른 것처럼 말랐고 가슴은 답답했다. 귓가에는 심박 측정기에 낮고 규칙적인 소리가 들려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천천히 상기시켜줌의 소리가 들려. 많이 아프지 않으세요? 나는 고개를 살짝 돌려보니 간호과장 정하영 씨였다. 그녀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었다. 나는 겨우 작은 소리를 냈다. 괜찮아요. 그냥 좀 이상해요. 이상한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마치 그 어둠 속에서 하나의 장면이 나를 붙잡고 떠나지 않았다. 초록색 수술복을 입은 그림자가 마스크를 벗고 내 귓가에 다가와, 내 귓가에 다가와, 내 귓가에 다가와, 내 귓가에 다가와, 내 귓가에 다가와. 간호과장과 링거액이 똑똑 털어지는 링거대뿐이었다.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목소리는 내 목소리가 아닌 듯 쉬어 있었다. 나 수술해준 의사 선생님은요? 정하영 씨는 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집도인은 김지연 의사 선생님이세요. 회진 가셨다가 회의에 들어가셨어요. 회진 가셨다가 회의에 들어가셨어요. 이따가 다시 오셔서 아주머니 상태 보실 거예요. 김지연 의사 선생님이요. 나는 무의식적으로 되뇌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되뇌었다. 아무리 들어도 낯선 이름이었다. 나는 원래 이어서 방금 저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나요? 라고 묻고 싶었지만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다 다시 삼켜졌다. 만약 그게 그저 마취 때문에 꾼 헛된 꿈이었다면 내가 먼저 말해봤자 웃음거리만 될 테니까. 아주머니, 걱정 말해봤자 웃음거리만 될 테니까. 아주머니, 걱정 마세요. 수술 과정은 아주 순조로웠어요. 정하영 씨는 계속 말했다. 이제 몸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와서 나는 그녀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매달려 있던 돌덩이가 아주 조금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나를 반쯤 꿈에서 깨어나 현실로 끌어낸 것은 다음 날 오후였다. 그때 나는 이미 회복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상태였다. 링거액 2팩을 교체했고 배는 마치 긁어낸 것처럼 아팠다. 기침 한 번만 해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병실 문이 짤깍하고 열리더니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의 한 무리 들어왔다.
맨 앞에 선 그 사람은 발걸음이 너무나 안정적이어서 나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수술 전에 준비실에서 내 손을 잡아주었던 그 사람이었다. 김혜진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그가 나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번에 아주머니 수술을 담당한 김지연입니다. 저를 김 의사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그의 말은 아주 정중했지만 내 귀는 옹 하고 울렸다. 그 이미자가 그의 말은 아주 정중했지만 내 귀는 옹 하고 울렸다. 김지연. 그 세 글자가 그의 입에서 직접 나올 때 나는 내 귀가 고장난 줄 알았다. 하지만 눈앞에 이 사람은 큼지막한 안경을 쓰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모자 속에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얼굴선은 내가 기억하는 학생의 얼굴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고 피부는 더 그을려 있었다. 눈가에는 가는 주름이 있었다. 그가 좀 더 가까이 다가와 청진기를 내 가슴에 댔다. 그가 좀 더 가까이 다가와 청진기를 내 가슴에 댔다. 나는 하늘이 이렇게 우연을 가장할 것이라고 믿을 수 없었다. 하늘이 이렇게 착하게 이런 기회를 내 앞에 던져줄 것이라고도 믿을 수 없었다. 나는 스스로를 진정시켜야 했었다. 마음속으로 온갖 이유를 찾았다. 김지연이라는 이름이 내 딸만 있는 건 아니잖아. 의사 선생님이 더 큰 병원에서 박연호 말씀해 주세요. 있으면 저희에게 꼭 말씀해 주세요. 있으면 저희에게 꼭 말씀해 주세요. 그는 청진을 마치고 고개를 들어 나를 한진을. 그는 청진을 마치고 고개를 들어 나를 한달을 한달. 나는 억지로 웃는 얼굴로 말했다. 조금요. 하지만 늙은이 몸이 다 그렇죠 뭐. 나는 일부러 그의 눈을 피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내 얼굴에 1초 동안 머물렀다. 마치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불편하시면 간호사에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조치해 드릴 겁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오갔고 주치의도 함께 들어와 수술 상황과 앞으로의 들어와 수술 상황과 들어와 수술 상황과 의사들이 모두 나가고 병실이 조용해지자 기계의 낮은 삐 소리만 남았다. 나는 천장을 응시하며 마음속이 뒤죽박죽이었다. 그 엄마라는 소리는 정말이었을까? 꿈이었을까? 이 김지연은 다른 집 딸일까? 아니면 그날 문을 쾅 닫고 집을 떠났던 내 아이일까? 나는 감히 묻지 못했다. 침대 협탁 서랍 안에 그의 물건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나 자신만이 알고 있었다. 입원 기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 않았다. 수술 후 사흘째 되는 날 나는 드디어 상체를 조금 일으킬 수 있었다. 간호사가 침대를 올려주며 이렇게 하면 몸에 물이 차지 않는다고 했다. 수키 아주머니, 그러니까 새벽에 나를 위해 구급차를 불러주었던 그분은 과일 봉투를 들고 그의 꽃무늬 상의를 입고 따각따각 소리를 내며 들어왔다. 아이고, 우리 혜지 씨가 이렇게 돼서야. 경원이가 구급차를 아주 빨리 불러주셔서 살았지. 아이고 치셔서 살았지. 그녀는 앉자마자 잔소리를 시작했다. 처음에 내 말을 들었으면 지금 이렇게 큰 수술까지 할 필요 없었을 텐데. 그녀는 귤 하나를 까서 반으로 잘라 정성스럽게 싸서 식탁 위에 놓았다. 손은 계속 움직였지만 입도 쉬지 않았다. 내가 말했지. 그날 새벽에 네 안색이 안 좋다고 했잖아. 내가 병원 가보라고 했잖아. 너 또 미루려고 했지? 내가 정말 슬리퍼로 네 머리를 때려주고 싶었다니까. 나는 그녀의 잔소리를 들으면서 오히려 그녀의 이런 투덜거림이 사람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간호과장 정화영 씨가 회진을 돌러 들어왔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는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다. 수키 아주머니, 김혜진 아주머니 보러 오셨네요. 아주머니는 지금 회복 상태가 아주 좋으세요. 수키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너희들을 만나지 못했으면 얘가 언제까지 버텼을지 몰라. 그녀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고 나를 보며 윙크했다. 내가 말했지. 너 이번에 정말 복 받은 거야. 듣자 하니 너 수술해준 김 의사 선생님은 평소에 수술 예약이 우주 끝까지 밀려 있다더라. 나는 잠시 멍하니 봐니
나는 잠시 멍하니, 너는 잠시 멍하니 있다더라. 김 의사 선생님은 저희 병원의 초빙된 전문의세요. 한동안만 저희 병원에 계시거든요. 원래는 다른 환자 수술이 잡혀 있었는데 병실 조정 때문에 다행히 수술 일정을 잡을 수 있었어요. 그랬군요. 내 마음이 살짝 흔들렸다. 그분은 좀 엄격하시긴 해도 환자들에게 아주 세심하게 대해주세요. 나는 핵심을 놓치지 않고 물었다. 맞아. 어제 한밤중에 내가 간호사 스테이션을 지나가는데 네 차트를 지나가는데 네 차트를 지나가는데 네 차트를 지나가는데 그래서 내가 김 의사 선생님 우리 혜진 씨한테 이렇게 신경 써주세요. 하고 물었지.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녀는 그 의사의 말투를 흉내내며 일부러 목소리를 낮췄다. 그분이 혼자 서울에서 많이 힘드셨죠라고 하더라니까.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돌봐주시니 외롭지 않을 거예요. 라고 대답했지. 숙희 아주머니는 점점 더 신이 나서 평범한 의사가 나 같은 늙은 환자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아야 한밤중에 차트를 보다가 눈가가 붉어질 수 있을까? 정화영 씨는 옆에서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주머니, 정말 관찰력이 좋으시네요. 김 의사 선생님은 사실 아주 좋으신 분인데 말을 잘 못하세요. 그녀는 나를 잘 못하세요. 내 평생은 말을 잘 못하세요. 그녀는 나를 보며 말했다. 김혜진 아주머니도 가끔 숙희 아주머니처럼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 남편에게도 감히 말하지 못했고 박세찬에게도 감히 말하지 못했고 심지어 내 딸에게도 감히 말하지 못했다. 그 결과가 지금 이 모습이 되었다. 수술 후 7째 되는 날 나는 처음으로 침대에서 일어섰다. 다리는 솜처럼 후들거렸다. 2명의 병원 직원이 나를 부축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움직였다. 침대 옆에서 창문까지 걸어가고 다시 돌아왔다. 창밖으로는 차들이 오가는 큰 도로가 보였다. 창가에 서 있자 갑자기 아주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내가 낡은 골목길에서 큰 도로 옆으로 막 옮겨진 것 같았다. 많은 소리가 시끄러웠지만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밤에 잠을 잘 수 없었다. 마취 기우는 거에 다 사라졌고 정말 아프기 시작한 것은 파헤쳐진 기억들이었다. 그날 밤 병실복도 조명은 노란색으로 반쯤 꺼져 있었다. 간호사들의 발소리도 유난히 조용하게 들렸다. 옆 침대 할머니는 가벼운 코골이를 하고 있었다. 링거액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 나는 뒤척이다 잠이 오지 않아. 머릿속에다 잠이 오지 않아. 머릿속에서 그날 밤의 장면, 찢겨진 합격 통지서. 나도 모르게 눈가가 젖었다. 너무 피곤해서였을까? 아니면 아파서였을까? 아니면 아파서였을까? 나는 혼미한 정신으로 잠이 들었고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딸은 여전히 18살의 모습이었다. 교복을 입고 합판을 등에 메고 시장으로 달려와 내게, 엄마, 나 합격했어. 라고 말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 딸은 하얀 가운을 입고 큰 조명 아래 서 있었다. 마스크가 얼굴의 절반을 가리고 있었지만 꿈속에서 나는 힘껏 손을 뻗어 딸을 잡으려 했지만 입을 벌려도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나는 갑자기 깨어나 천장을 바라보았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 김 의사 선생님이 내 딸이든 아니든 이번에 하늘이 나를 좀 더 살게 해준다면 나는 정말 예전처럼 늘 구석에 서서 입을 다물고 모든 말을 삼키고 싶지 않았다. 나는 평생을 물러섰고 결국 물러선 것은 나 자신의 인생이었다. 하늘이 다시 한번 딸을 마주할 기회를 준다면 나는 예전에 감히 말하지 못했던 말을 해보고 싶다고. 정말 이 일을 내 앞에 던져준 것은 맑은 오후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였다. 저녁 무렵
정하영 씨가 들어와 내 혈압을 재고는 침대 협탁 위에 휴대폰을 건네주었다. 김혜진 아주머니, 방금 여러 번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실래요? 받아보니 숙희 아주머니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혜진 씨, 그 박세찬이 전화 와서 너 찾더라. 무슨 돈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나는 듣자마자 화가 나서 내 마음이 철렁했다. 돈이라는 두 글자는 내 평생을 따라다니며 벗어날 수 없는 것이었다. 예전에는 돈 때문에 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고, 돈 때문에 딸의 꿈이 찢어지게 내버려 두었고, 돈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억울함을 참았다. 이제 병원에 누워있는데 또 돈 이야기를 꺼내려 하는 건가? 내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정하영 씨의 목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정하영 씨의 목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나는 무의식적으로 귀를 쫑긋 세웠다. 밖에서 잠시 멈칫하더니 내가 아주 익숙하지만 낯선 척하는 그 목소리가 말했다. 고마워요, 아영 씨. 이따가 다른 병실 회식 마치고 들어가서 아주머니랑 이야기 좀 해봐야겠어요. 어떤 일은 결국 마주해야 하니까요. 이 말을 듣자 내 심장은 자신도 모르게 빨라지기 시작했다. 나뿐만 아니라 딸 쪽에서도 뭔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다. 다만 내가 아직 미가 되어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병실은 유난히 조용했다. 복도 불은 반만 켜져 있었고 유리문 밖으로는 가끔 사람이 지나가며 그림자가 흔들거렸다. 약을 먹었지만 배는 여전히 은근히 아팠고 배보다 마음이 더 불안했다. 정하영 씨가 방금 내 링거를 갈아주고 나가기 전에 나를 한 번 보며 말했다. 김혜진 아주머니, 이따가 김 의사 선생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오히려 내 마음은 더 긴장되었다. TV에서는 진행자가 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10여 분쯤 지났을까 문이 조용히 두 번 노크되었다. 김혜진 아주머니, 들어갈게요. 딸의 목소리였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들어와요. 오늘은 딸이 여러 사람과 함께 오지 않고 혼자였다. 하얀 가운을 입고 마스크도 쓰고 있었다. 하얀 가운을 입고 마스크도 쓰고 있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는데 평소 회진 눈치를. 그 시선에 나는 섬뜩했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껴보는 어떤 감각도 있었다. 오늘 괜찮으세요? 딸이 먼저 말을 꺼냈다. 네, 괜찮아요. 나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다. 적어도 이제는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어요. 전처럼 한두 입만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은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어요. 전처럼 한두 입만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요.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현상이에 영양제를 조절해 드릴게요. 앞으로 천천히 늘려나가야 합니다. 딸이 고개를 들었다. 제가 몇 살인지 아세요? 내가 묻자 딸은 잠시 멍하니 있었다. 이런 질문을 할 줄은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65살이요. 맞아. 65살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아직 내 딸도 못 알아볼 정도로 늙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딸의 손에 들린 서류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 순간 나는 딸의 눈에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마치 갑자기 정체가 다렸다. 딸은 몇 초 동안 침묵하더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그렇게 몇 초 동안 서로를 마주 보았다. 누구도 먼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결국 딸이 먼저 한숨을 쉬고는 이어서 말했다. 원래는 아주머니가 좀 더 안정되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주머니가 여기까지 말씀하시니. 딸은 서류를 침대에 엮고 가장자리는 이미 해져 있었다. 딸은 서류를 침대에 엮혀 천천히 하얀 가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낡은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에는 포니테일 머리를 한 어린 여자아이가 교복을 입고 시장 가판대 앞에서 V자를 그리고 있었다. 옆에 있는 사람은 훨씬 젊은 시절의 나였다. 그 사진은 당연히 내가 알아보았다. 딸이 중학교를 졸업하던 해 어느 날 아침에 우리 사진 한 장 찍어요.
나중에 누구에게도 보여 졸업하던 해? 나중에 나 엄마 늙으면 엄마도 젊었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나중에 2장을 인화했는데 딸이 1장을 가져가 반면에 나중에 2장을 인화했는데 이걸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물었다. 딸은 나를 바라보았다. 눈가가 붉어졌다. 원래 제 것이니까요. 내 심장이 쿵 하고 울렸다. 마치 누군가 이불 속에서 주먹으로 치고 올라온 것 같았다. 딸은 닿은 손을 뻗어 아주 천천히 마스크를 벗었다. 하얀 마스크를 벗었다. 하얀 마스크가 딸의 얼굴에서 떨어져 나가자 그 얼굴, 그 입술이 조금씩 드러났다. 그 얼굴, 그 입술이 조금씩 드러났다. 마치 누군가 내 앞에서 그림의 먼지를 닦아내는 것다. 마치 무언가를 다시 삼키는 듯했다. 그리고 나지막이 불렀다. 엄마. 이 엄마라는 소리는 수술대 위에서의 그 소리보다 더 작았지만 더 단단하게 들렸다. 마치 돌멩이 하나가 내 오래된 오물에 던져져 오물 가득히 물결을 일으키는 것 같았다. 내가 먼저 울었는지 아니면 먼저 웃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온몸의 실이 끊어진 것처럼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던 것만 기억한다. 나는 18살에 문을 쾅 닫고 나가던 딸의 뒷모습을 떠올렸다. 이 20년 동안 내가 서랍과 상자 속에 보관해둔 딸의 물건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딸과의 보이지 않는 골을 떠올렸다. 그 골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멀지도 않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깊지도 않았다. 지연아, 정말 너였구나. 나는 손을 뻗어 딸의 얼굴을 만졌다. 손은 여전히 떨렸다. 손은 여전히 떨렸다. 딸은 얼른 내 손을 잡고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머리를 내 손등에 기댔다. 머리를 내 손등에 기댔다. 머리를 내 손등에 기댔다. 엄마, 미안해. 미안해. 너무 늦게 왔어. 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와줘서 고마워. 나는 흐느끼며 말했다. 나도 잘못했어. 그때 딸은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우리 이제 누가 잘했고 잘못했는지 따지지 말자. 응? 딸은 코를 훌쩍였다. 그동안 나는 계속 엄마가 나를 도와주지 않고 다른 사람 편에 섰다고 엄마가 나를 도와주지 않고 다른 사람 편에 섰다고 원망했어. 근데 나중에 알았어. 엄마도 삶에 쫓겨서 길이 없었구나. 엄마 혼자 나를 키우고 헤어질 용기도 없어서구나. 나는 정말 너무 나약했어.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너를 위해 말할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니야. 하지만 내가 옆에서 큰 소리 한 번 내면 집이 산산조각 날 수도 있었어. 나는 그때 정말 무서웠어. 네가 떠나면 나 혼자 너를 키울 능력이 없을까봐. 박세찬이랑 싸우면 그 비바람 막아줄 지붕조차 없을까봐. 박세찬이랑 싸우면 그 비바람 막아줄 지붕조차 없을까봐. 나는 눈가를 힘껏 문질렀다. 그래서 나는 계속 물러서다가 결국 너까지 잃었다. 그때 엄마도 엄마 자신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배우지 못했잖아. 나를 보호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하지만 엄마는 내게 다른 사람들이 빼앗아 갈 수 없는 한 가지를 주었어. 뭘? 나는 정말 알고 싶었다. 엄마는 내게 2손을 주었어. 딸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살짝 웃었다. 그림도 그릴 줄을 가서 웃었다. 그림도 그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런데 그림을 그리다가 문득 이런 손을. 딸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나는 비록 남쪽 그 디자인학과에는 이 손으로 더 급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의사가 된 거구나. 나는 눈을 깜빡였다. 처음에는 그저 나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어. 딸은 쓴웃음을 지었다. 나중에 알았어. 수술할 때는 예전 일들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마음이 아주 고요하다는 걸. 딸은 잠시 멈췄다. 그러다 어느 날 컴퓨터에서 엄마 이름을 보게 된 거야. 딸은 어떻게 이 환자를 맡게 되었는지 김혜진 3 글자를 보고
이번 등록증의 작은 사진을 보고는 거의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도 없었다는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다. 엄마, 딸은 나를 보았다. 솔직히 엄마가 아프다는 걸 처음 알았을 때 내 마음속에는 내 마음속에는 두 가지 목소리가 들렸어. 무슨 목소리? 내가 물었다. 딸이 이어서 대답했다. 한 목소리는 달이 이어서 대답했다. 한 목소리는 그 사람이 그때, 다른 한 목소리는 이건 기회야. 네가 이번에도 엄마 보러 돌아오지 못하면 너는 평생 꿈에 대해 이야기할 자격도 없어라고 했어. 이 말을 듣자 내 마음은 다시 시큰하고 아팠다. 딸도 나처럼 늘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절망할까봐, 비난받을까봐, 자신이 자격이 없을까봐, 우리 모녀는 20년을 빙빙 돌다가 결국 같은 지점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두려움, 지연아. 나는 딸의 손을 꽉 잡았다. 내 휴대폰 번호, 네가 집 나간 그 해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바꿨어. 내가 말했다. 누군가 잘못 걸려올 때마다 내 심장이 쿵했어. 너인 줄 알고. 딸은 멍하니 있었다. 나는 너한테 전화할 용기가 없었어.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딸은 코를 훌쩍였다.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딸은 코를 훌쩍였다. 나도 마찬가지였어. 전화 걸다가도 몇 번이나 손가락이 멈췄어. 우리 눈빛이 다시 마주쳤다. 이번에는 그 안에 더 이상 서운함과 분노만 있는 거 주쳤다. 한동안 병실 안에는 우리 둘의 숨소리와 링거액이 똑똑 덜어지는 소리만 들렸다. 나는 이 밤이 이미 충분히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딸은 갑자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침대 위에 놓았다. 엄마, 한 가지 먼저 엄마 의견을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말했다. 내 의견을 묻겠다고? 의사 선생님이 제일 좀 잘하는 거 아니었어? 딸은 고개를 저었다. 이번에는 의사가 아니라 엄마 딸로서 묻는 거예요. 딸은 휴대폰 주소록을 열고 어떤 이름을 클릭하더니 음량을 최대로 키우고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다. 휴대폰에서 곧바로 전화 연결음이 들려왔고 내 심장은 그 소리마다 위로 솟구쳤다. 전화가 연결될 때까지. 여보세요.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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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익숙하지만 소름 돋는 목소리가 휴대폰 너머에서 들려왔다. 박세창. 나는 평생 그의 목소리를 다시는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병실에 가시는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박세창은 즉시 아첨하는 말투로 변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 아내가 지금 어떻게 됐나요? 제가 요즘 밖에 일이 많아서 좀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서요. 먼저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연이가 박세창의 말을 끊었다. 당신이 그때 당신 명의의 낡은 집을 팔았을 때 그 돈을 김혜진 씨의 노후 자금과 병원비로 쓰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대는 시세가 안 왔나요? 그 돈을 김혜진 씨의 노후.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다. 저는 시세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은행 계좌 내역은 볼 줄 압니다. 15년 전 그 집 매매 대금이 당신 계좌로 입금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다른 곳으로 이체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김혜진 씨는 서울에서 혼자 월세방에 살며 아끼고 아껴 생활했습니다. 의사는 의사 전문 분야가 있고 저건 다 당신들 외부인이 모르는 겁니다. 휴대폰 너머는 몇 초 동안 침묵하더니 우리 모두가 익숙한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바뀌었다. 저도 그때 김혜진 씨를 잘 돌봤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아픈 건 저랑 상관없는 일입니다. 박세창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나는 이미 괜찮아. 그냥 넘어가자라고 말하고 싶었다. 온 가슴이 떨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침대 옆에 딸이 먼저 말했다. 박세창 씨, 당신은 생각해 본 적 없나요? 그 사람이 그때 왜 당신과 결혼했는지요? 그 사람 손에는 정말 다른 길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그 사람의 유일한 집값을 받고는 돌아서서 떠났고
그 사람을 혼자 내버려 두었죠. 박세찬이 이어서 말했다. 내가 언제 돌아서서 떠났어. 딸 지연이는 계속 말했다. 제가 의사의 신분으로 당신에게 말한다면 이런 스트레스는 사람을 아주 쉽게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지연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딸의 신분으로 당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딸의 신분으로 당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18살 때 당신은 제 눈앞에서 제 인생 첫 합격 통지서를 2조각으로 찢었습니다. 당신은 여자애는 꿈꾸지 말고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착하게 당신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죠. 휴대폰 너머는 갑자기 조용해졌다. 저는 그때 정말 착했어요. 저는 그때 정말 착했어요. 저는 기침 소리가 들렸다. 저는 착하게 집을 떠났고 착하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공부를 하고 살아남을 방법을 찾았어요. 적어도 당신에게서 단 한 푼법을 찾았어요. 지연이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다. 엄마는 당신 옆에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보냈는데 결국 팔려버린 집과 병들어서 병원비조차 이웃에게 빌려야 하는 신세가 되었군요. 딸 지연이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박세창 씨, 이 전화는 당신과 싸우려고 거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당신에게 한 가지만 목소리가 들렸다. 저는 당신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당신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미안함은 없나요? 나는 원래 박세창의 이런 미루는 말에 익숙해져 있었다. 마음속으로 이미 됐어. 그 사람이 잘 살면 됐지 뭐라고 변명거리를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 옆에 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은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생각이 없었다. 소용이 있어요. 지연이가 말했다. 제가 이미 변호사, 친구 강현우 씨에게 자료 정리를 부탁했습니다. 당신이 그때 어떻게 집을 팔아서 그 돈을 운이 나빠서 일부 잃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이 당신과 상관없다고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 휴대폰 너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너 뭘 어쩌겠다는 거야. 딸 지연이의 목소리는 침착하게 이어졌다. 그 돈 중에서 우리 엄마에게 속한 부분을 모두 돌려주세요. 직접 엄마의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저희는 당신이 지난 몇 년 동안 책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이지 않은 부분에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엄마가 남은 몇 년이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월세 걱정하지 않고 전기료 때문에 약값을 아끼지 않도록 해주세요. 박세찬이 갑자기 말했다. 너희는 돈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줄 알아? 만약 돈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요. 딸 지연이가 말했다. 그건 법원에서 결정하도록 두죠. 딸은 휴대폰을 조금 멀리 떼어 놓았다. 나는 멍하니 있었다. 집을 어떻게 팔지, 돈을 어떻게 쓸지, 누구와 냉전해야 할지, 심지어 딸이 그 학교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까지.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엄마 의견은 어때요? 나는 질문을 받았다. 나는 딸을 바라보았다. 성숙해진 그 얼굴을, 그 눈빛 가득한 단호함을 보며 마음속 일부는 떨렸지만 다른 일부는 천천히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쓴 웃음을 지으며 말하라고 하면 네가 나보고 지금 말하라고 하면 나는 잠시 멈췄다. 딸이 어릴 때 내 손을 잡고 엄마, 내 편이 되어줄 거지? 라고 말했던 그 장면이 떠올랐다. 그때 나는 물러섰고 딸은 혼자 세상을 상대해야 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물러서고 싶지 않았다. 나는 숨을 들이쉬고 휴대폰 너머를 노려보았다.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또렷했다. 알았어. 어떻게든 해볼게. 대창씨, 이번에는 내 딸 말 들을게요. 마치 공기조차 멈춘 듯했다. 그가 이 말을 할 때 마치 그때 식탁 위에서 상을 내리치던 그 남자와는 다른 사람처럼 들렸다. 나는 문득 어떤 사람들은 직접 복수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의 인생은 이미 여러 번 대가를 치렀을 테니까. 전화가 끊긴 후 경실아는 잠시 조용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지연이를 바라보았다. 딸은 나를 보았다. 우리 둘 다 웃음이 터져나왔다. 웃다가 다시 눈물이 솟구쳤다. 지연아, 방금 그 말 정말 멋있었어. 멋있었어요? 나는 눈물을 닦았다. 내가 듣기에는 너무 무서웠는데. 그래도 엄마는 나섰잖아. 딸은 내 손을 꽉 잡았다. 예전에는 엄마가 늘 다른 사람 뒤에 숨는 데 익숙했는데 이번에는 내 편에 서줬어. 예전에는 네가 너무 힘들까봐 걱정됐어. 나는 한숨을 쉬었다. 결국 네가 혼자 더 무거운 짐을 짊어졌구나. 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엄마. 적어도 이번에는 우리가 한편이 되었으니까요. 낮은 일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순조롭고 조금 더 힘들었다. 순조로웠던 점은 딸의 변호사 친구 강현우 씨의 도움으로 박세창이 정말 그의 집을 팔았던 돈의 일부를 조금씩 돌려주었다는 것이다. 힘들었던 점은 내가 돈을 되찾았다고 해서 갑자기 병이 낫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약을 먹으면 토하고 몸은 하루에도 3가지 날씨 같았다. 아침에는 맑고 점심에는 비가 오고 저녁에는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가끔 병실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 지연이가 였다. 가끔 병실에서 땀을 뻘뻘 흘 때 고개를 들면 지연이가 옆에 앉아 있었다. 한 손으로는 호출벨을 누르고 다른 손으로는 수건으로 내 땀을 닦아주면서 잔소리하는 중에도 딸의 손길은 부드럽고 차가웠다. 몇 번은 지연이가 너무 피곤해서 눈이 붉어진 것을 보고 나는 일부러 장난을 걸었다. 예전에는 네가 그림 그릴 때 붓을 들더니 이제는 칼을 드니까 게으름 피우면 안 되겠네. 딸은 나를 노려보았다. 제가 언제 게으름 피웠다고요? 엄마는 수술은 잘하는데 쉬는 건 정말 못해. 내가 말했다. 똑같네. 딸이 받아쳤다. 정말 내가 엄마를 닮았나 봐. 퇴원하던 날 스키 아주머니가 와서 짐을 싸는 것을 도와주면서 잔소리를 했다. 혜진 씨, 집에 돌아가면 또 예전처럼 몸 함부로 굴리면 안 돼. 알겠지? 알겠지? 알았어요. 나는 입으로는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예전처럼 무리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지연이는 모습을 보며 문득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었다. 이건 아침에 드시는 거예요. 저건 자기 전에 드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시장 가판대에 있을 때 딸이 내 돈을 받고 채소를 씻어주곤 했다. 그때 나는 딸을 그저 어린아이로만 보았다. 이제 딸은 내 약을 정리하고 의사에게 말하고 변호사에게 말한다. 딸이 입을 열면 나는 그저 조용히 듣기만 하는 되었다. 우리 모녀의 위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 있었다. 퇴원하던 날 저녁, 나는 지연이의 뒤를 따라 낡은 아파트로 돌아갔다. 겨울바람은 여전히 차가웠고 계단은 여전히 흔들렸다. 하지만 나는 처음으로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집에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 나는 옷장을 정리하려고 했다. 가장 윗칸에 손을 뻗자 회색 비닐봉투 하나가 꽉 채워져 있는 것이 만져졌다. 내가 봉투를 끌어내리고 입구를 열자 안에 물건들이 식탁 위에 흩어졌다. 딸이 어릴 때 그린 그림들이었다. 가장 위에는 그 해 찢겨졌다가 한 조각 다시 붙여진 합격 통지서가 있었다. 가장자리는 이미 누렇게 변색되었고 테이프도 바스러져 있었다. 하지만 모든 찢어진 자국이 숨 쉬기조차 조심스럽게 붙여져 있었다. 지연이는 몇 초 동안 멍하니 있다가 그 통지서를 살며시 만졌다. 다음 순간 눈물이 뚝뚝 떨어져 그 테이프 자국 위로 흘러내렸다. 나는 좀 민망해서 조용히 말했다. 아, 그거 언젠가 네가 돌아오면 보여주려고 했는데 결국 지금까지 미뤄졌네. 지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종이 뭉치를 품에 안았다. 어떤 사랑은 말하지 않지만 계속 기다리고
계속 간직하며 찢어진 것조차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창밖의 낡은 골목길은 아주 조용했다. 바람이 불어와 그 종이들을 살짝 흔들었다. 나는 딸을 바라보았다. 누가 먼저 눈시울을 붉혔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저 마음속으로는 아주 분명하게 확신했다. 우리 모녀의 진짜 삶은 이 낡은 물건들이 다시 열린 그 순간부터 새로 시작될 것이라고.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만약 당신이 괜찮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줘도 좋다. 내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답변해 줄 것이다. 누군가 함께라면 외롭지 않으니까.